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환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서스펜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간단하게 서스펜션에 대해서, 물론 서스펜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아는 게 또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굵게, 아주 심플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스펜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우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맥퍼슨 스트럿이라든지 더블 위시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을 이루는 것들의 구조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것까지 모르면은 아마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림을 또 제가 직접 그리라고 누가 또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양해 바랍니다. 자동차가 이제 평평한 길만 이렇게 직선으로 간다면 서스펜션은 필요 없겠죠. 그런데 길은 항상 이렇게 울룩불룩 이렇게 있어요. 또 코너를 또 이렇게 돌기도 하죠. 그래서 코너를 돌거나 울룩불룩한 길을 가거나 할 때 자동차의 그 타이어가 차에 탄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걸 뛰어넘었을 때 차가 점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체는 최대한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타이어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함과 접지력 을 위해서 서스펜션이 필요하고요. 차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었을 때 만약에 서스펜션이 없다면 자동차의 바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려버리겠죠. 그래서 서스펜션이 차가 비록 옆으로 넘어지더라도 서스펜션은 항상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요. 핸들을 돌릴 수 있어야 되니까 운동 성능이 되겠네요.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용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용한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위아래로 충격을 흡수하려면 스프링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달려 있고, 어떤 스프링은 코일형이고 어떤 스프링은 트럭이나 이런 데는 판형 스프링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죠. 판형 스프링도 코일 스프링과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형태가 다를 뿐이죠. 어쨌든 이 들어간 에너지를 이 스프링이 흡수하는 겁니다. 들어온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가 다시 내뿜어주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큰 에너지를 얘가 어느 정도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한번 이 스프링이라는 건 이렇게 반동이 생기면 이 반동이 끝까지 갑니다. 들어갔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스프링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나와요. 근데 똑같은 양으로 나오지 않죠? 들어갔으면 나옵니다. 들어갔으면 나오고요. 들어갔으면 나오고요. 들어갔으면 나오고요. 이렇게 계속 진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프링이 한번 이렇게 요동치기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요동이 커지거나 차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되겠죠. 계속 출렁출렁 하니까요. 그래서 스프링이 이렇게 요동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는 댐퍼. 이 차는 댐퍼가 단단해, 이 차는 쇼바가 단단해 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쇼바는 일본식 주어니까 쓰지 말죠. 이건 주사기의 피스톤처럼 생겼어요. 주사기의 피스톤처럼 생겨서 액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액체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주사기를 누르면 이 액체 다 어디가? 요 사이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 주사기가 밑으로 내려갈 때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쭉 힘들게 내려가고 위로 올릴 때도 쭉 힘들게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댐퍼예요.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스프링이 이렇게 진동을 할 때 진동이 바로 감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속도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면 안 움직여져요. 천천히 일정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여집니다. 띠용 하는데 벌써 이미 저항이 되기 시작하죠. 저항이 되기 시작해서 빠르게 이걸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걸 단단하게 하죠. 구멍을 크게 만들거나 하면 그럼 더 많은 액이 지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감쇄력, 소크 업소버의 감쇄력이 적게 됩니다. 쇼바가 무르다 라고 흔히 얘기하는
댐퍼가 무르다 라고 하는 건 여기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원하는 건 이 첫 번째 바운스는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잡아주길 바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댐퍼는 없습니다. 거의 무르면 첫 번째를 이만큼 움직여지게 하고 그 다음 번도 많이 움직여지게 하고 많이 움직여지게 하고 하면서 이제 댐퍼가 잡아지죠. 댐퍼가 딱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이만큼을 움직여야 되는데 다 못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이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 스프링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못 움직이는 거죠. 그만큼을 제대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엉덩이로 이게 노면이 그대로 전달되네, 너무 이게 충격이 심하네, 이 과속방지 턱 넘을 때 너무 딱딱하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댐퍼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딱딱하게 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액티브 댐핑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마그네틱 라이드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골격은 이렇습니다. 가변 댐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구멍에 흐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어서 이 뚜껑을 하나를 열고 닫고, 그래서 이 흐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구멍을 더 넓은 구멍으로 가게 하느냐, 더 좁은 구멍으로 가게 하느냐, 요게 이제 가변 댐퍼의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액체 사이에다가 그 철가루 같은 걸, 이 오일 사이에 철가루 같은 걸 심어놔요. 여기 전자석을 가지고서 전자석을 딱 당기면 이 철가루가 단단하게 딱 굳어요. 그래서 이 유체 자체가 더 딱딱해지는 방식의 가변 댐퍼가 있어요. 통로를 바꾸는 가변 댐퍼는 조금 더 좀 기초적인, 약간 원시적인 기능이고, 어쨌든 액추에이터가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이 전자석을 이용하는 이 가변 댐퍼는 정말 0점 몇 초 만에 탁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가변 댐퍼이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카나 뭐 이런 좀 고급차에는 전자 제어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서스펜션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려 있죠. 이렇게 말려 있는 요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서스펜션의 구조, 전륜 서스펜션의 구조일 텐데요. 마치 제가 현대차로부터 뭔가 무슨 스폰을 받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차의 서스펜션이 만약에 무르다면, 지금 이 차의 서스펜션은 지금 굉장히 무르죠. 뭐 이 차에는 쇼크 옵소버가 아예 안 달려 있어요. 쇼크 옵소버가 안 달려 있는 차를 만들어 팔아도 되는 거예요, 현대차. 지금 이게 얼마짜리인데? 차가 가속을 하게 되면 앞이 들리는 힘, 뒤가 눌리는 힘, 그거에 스프링이 또 반동하는 힘, 이런 것이 생겨요. 이걸 피칭이라고 합니다. 코너를 돌게 되면, 코너를 돌 때 이렇게 돌지 않아요. 코너는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코너를 오른쪽으로 돌면 차는 왼쪽으로 쏠리게 되죠. 이렇게 안쪽 바퀴가 들어가겠죠. 요거 안쪽 바퀴가 돌아갔다가 나왔다가 돌아갔다 나왔다,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이게 서스펜션이 무른 경우에는 차 바닥은 그대로 지탱하고 있는데 차 윗부분만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걸 롤링이라고 합니다. 좌우로 기울어지는 걸 롤링이라고 해요. 피칭, 롤링, 이런 건 아시겠죠? 차가 이렇게 도는 건 요잉이라고 하는데요. 요잉은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피칭과 롤링을 막기 위해서 이 쇼크 옵소버가 굉장히 단단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럿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스펜션을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캠버입니다. 캠버. 타이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가 않아요. 네거티브 캠버, 포지티브 캠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거의 100% 포지티브였는데 점점 뉴트럴이나 네거티브 캠버로 조금씩 바뀌는 차들이 있어요. 고성능 차일수록 그렇습니다. 레이스카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레이스카는 꺾었을 때 차가 기울어질 때 이게 차가 어느 정도 이쪽으로 들렸을 때 얘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거티브 캠버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 축이 이 타이어의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축이 이 타이어에 여기 있죠. 이 부분에 있어요. 잘 보시면 중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 타이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실제로 타이어는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실제 타이어는 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타이어를 붙였단 말이야. 타이어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치?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타이어 자체에 결합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움직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최대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요 축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타이어 중심하고 여기하고 요게 최대한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핸들 축 기울어짐. 한국말로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핸들 축 기울어짐이라고 우리 얘기하자고요. 캠버 도대체 이거 한국말로 있진 않지? 캠버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어쨌든 캠버도 기울어 있고 핸들 축 기울어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스티어링이 돼요. 캠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핸들 축이 기울어진 이유는 주차할 때나 아니면 차가 정차해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리를 최소화하고 타이어 자체가 도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핸들축 기울어짐과 캠버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핸들을 꺾었다가 직진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캠버가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 직진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즘 들어서 고성능 차일수록 캠버가 많이 이렇게 뉴트럴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뉴트럴로 갈수록 직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캠버는 또 특히나 이 노면의 이 접지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차체가 기울어지거나 그래서 캠버가 틀어져 버리면 그러면 노면 접지력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캠버가 잘 살아있도록 서스펜션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현대차가 직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직진성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꼭 하게 되죠. 캐스터입니다. 캐스터. 여러분들이 캐스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캐스터라는 건 요겁니다. 약간 상단에 있다는 거예요. 축이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축 자체도 약간 상단에 있어서 실제로 만약에 타이어가 휘면 이런 식으로 휘어요. 여기가 중심이 아니라 여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타이어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이어가 실제 땅에 닿는 부분은 여기인데 이상하게 이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은 이 위를 중심으로 해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이 상태로 앞으로 가면 자연히 요게 중심이니까 자연히 이게 내려오게 되겠죠. 이런 바퀴도 자연히 그쪽으로 가잖아. 가는 방향으로 바퀴가 뒤로 오잖아.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게 되잖아. 이 차체가 가는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잖아. 이 바퀴가. 캠버, 캐스터, 그리고 왜 이 휠 얼라이먼트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휠 얼라이먼트예요. 휠 얼라이먼트는 캐스터, 캠버 또 뭐로 이루어져 있죠? 와, 대단하다. 우리 영상 편집자가 장난이 아닌데요. 토라는 건 발가락을 말하죠. 발가락이 토인데요. 적당한 우리말 표현이 여전히 없어요. 어쨌든 그 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타이어가 발이라고 치면 이 앞부분이 발가락이겠죠. 그래서 이 발가락을 안으로 하면 토인이고 바깥쪽으로 하면 토아웃이라고 합니다. 뭐 물론 차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다 다른데 흔히 이제 보통의 FF 차들은 토아웃을 하는 게 낫습니다. 차를 가속할 때 이 바퀴가 돌아요. 이 바퀴가 돌아서 차 전체를 이끌죠. 그럴 때 이 바퀴가 돌면서 이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토인과 토아웃은 정말 약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약간 움직여져요. 아까 스티어 축을 얘기했잖아요. 스티어 축을 중심으로 해서 타이어가 이만큼씩 움직여요. 이만큼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이 움직여지는데 이게 앞을 끌고 가면 그러면 이게 아웃인 상태에서 끌고 가면 인이 돼요.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생깁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아웃으로 만들어 놓으면 출발할 때 인이 된다. 인이 아니라 뉴트럴이 된다. 뉴트럴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푸른 구동차 같은 경우는 이 코너로 들어갈 때 특히 코너에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차가 이 축이 뒤로 물러나려는 성질이 생겨요. 물러나려는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토인을 해놓으면 그때 뉴트럴이 된다. 그래서 토인을 해놔요. 코너를 들어갔을 때 더
뉴트럴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토인을 합니다. 휠 얼라이먼트의 3요소를 다 한 겁니다. 오늘 주제가 휠 얼라이먼트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휠 얼라이먼트였고요. 여기까지 오토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 네. 끝! 진짜 더 해야 돼? 진짜?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선 거 아니야? 이미 경민아, 너 이해되냐? 이미 여기서 머리가 터질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끊고 다음 편을 만들어 보죠. 여기서 모르겠는 분은 다시 여기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보시고, 이제 이게 캐스터고, 이게 캠버고, 이게 토구나. 이걸 아셔야 다음번에 가기 훨씬 더 쉽습니다. 이미 잘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한테 또 가르쳐 주실 게 있으면 많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 30초 후에 다시 봬요.